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픈 AI발 뉴스를 제외하고는 연이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과 관련한 뉴스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이 때문에 유가를 밀어 올리면서 99달러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갤런당 4.18달러까지 상승하며 현재 전쟁 전 대비해서는 40%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서 단독 뉴스가 보도가 됐죠. 오픈 AI의 매출과 신규 이용자 수가 크게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게 그 내용이었는데요. AI 전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시게이트 같은 일부 저장 장치 관련한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선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이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순환매가 돌았고 코스닥에서는 ABL 바이오의 악재 속에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장 후반 들어서는 중동 교착 상태 속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란 관료 쪽에서는 제한적인 전투를 벌인 이후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꺼내지게 되면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오후장 들어서 양시장 모두 매물이 좀 출회되는 현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어제 ABL 바이오의 악재 속에서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냈고요. 기관 투자자가 방어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 전자 쪽 다시 한번 매도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고요. 기관은 이날 좀 받쳐주는 흐름들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좀 덜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 쪽을 특히 순매도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고요. 최근에는 ETF 자금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종목을 빠지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악재가 끼면 다른 종목까지 우르르 떨어지는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운송 장비 쪽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섹터에서 순매도하는 행렬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제 시장 안에서 움직였던 섹터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실적 주로 좀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LG 이노텍이죠. 어제 젠슨 황 CEO의 장녀가 한국을 방문을 했죠.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고 LG의 관계자들을 같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지컬 AI와 관련한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개장 전부터 LG그룹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눈에 띄었던 종목은 LG전자와 이노텍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지금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었죠. 반도체도 기판도 역할을 톡톡히 잘 해줬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메라 모듈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원래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좀 연관성 깊은 종목 중 하나죠. 근데 이제 로봇 쪽의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로봇의 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LG 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85만 원까지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입니다. 개장 한 10시 정도 됐을 때부터 건설주들이 좀 오르기 시작을 해서 혹시 이란과 관련한 종전에 대한 내용이 좀 있나 싶었는데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대우건설인데요. 매출은 시장 예상을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익 부분이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올라오게 된 거고요. 요즘 건설주에는 거의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많은데 거의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원전, 짓는 거, 그리고 해체하는 거,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저평가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대우건설 그리고 전반적인 건설 섹터의 흐름이 좋았고요. 대우건설은 중요한 건 빅베스입니다. 빅베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청소를 미리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분기에 빅베스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규모 손실을 반영하면서 이번 1분기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대우건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급등한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특히 ABL 바이오의 악재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담도암 치료제에 대한 해석이 ABL 바이오 쪽에서 해석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대조군에도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집중을 한다면 긍정적이었겠지만 대조군도 약을 써서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진 않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약간의 부정적인 포커싱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제 시장은 후자 쪽에 손을 좀 들어준 것 같고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단으로 좀 보면요. 리튬 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시현을 합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20를 돌파를 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튬 값이 오르면 판가를 연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개선도 같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히려 리튬 값이 오르게 되면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나 ESS와 관련한 수요들이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오후장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철강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철강 관련주들의 테마가 가장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중소형 철강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란 쪽입니다. 이란에서 5월 30일까지 철강과 관련한 수출 금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이란 안에 있는 그 재련소, 제강소들이 전부 다 전면 중단에 들어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품들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조강에 대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중국 쪽에서도 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삼아서 이 생산 자체의 양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존의 과거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생산을 많이 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덤핑 현상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생산량을 조절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러티브가 같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YY 대비해서도 한 6% 하락을 했고요. 누적으로 보더라도 4% 정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철강 제품 가격도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탄소광 제품에 고객사들에게 가격을 지금 톤당 5만 원씩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놓은 바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어제 철강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오랜만에 철강 관련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산업 중에서 마지막으로 오를 수 있는 쪽이 철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앵커 철강주들 바라봐 볼 만한 모멘텀들 좀 많이 남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발 감산 소식에 이어서요. 최근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이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철강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우선 어제장에서 철강주들 움직임부터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무려 5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배철강이나 대우특수강, 아주스틸 기업들이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고요. 휴스틸이나 부국철강까지도
중국도 모두 두 자릿수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제 이렇게 철강주들이 주목을 받게 됐을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를 함께 요약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란 철강 수출 전면 금지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다음 달 30일까지 철강 슬래브나 이 철판 같은 것을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최근 이 미국과의 교전으로 인해서 시설이 타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방어적인 조치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미국 이란 사이의 2차 종전 협상이 사실상 중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의 영향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이 철강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중국에서 철강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세계철강협회 공식 발표에 따르게 된다면 지난달 이 중국에서 만든 이 철강 생산량이 8,700만 톤이었는데 전년 동월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6%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철강 구조적인 흐름 다음 장표에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철강이라고 한다면요, 철을 가공한 금속 소재죠. 이 철강이 어디에 쓰이냐라고 한다면 건물을 짓는 철근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차체나 선박 후판 등 모든 산업의 든든한 뼈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반도체 공장이나 조선소 같은 첨단 인프라 쪽에도 더욱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강 산업의 히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철강 업계는 사실 이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자면 중국이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설비를 완전히 늘려놨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 안에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뒀던 것을 싼 값에 해외로 수출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 유럽 철강사들이 그야말로 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철강 산업의 구조, 이 판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만들었던 중국이 최근에는 감산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미국의 반덤핑 관세라던가 여기다가 중국에서는 자국 건설에 대한 수요가 부진해지다 보니까 중국 철강사 자체적으로 이 스스로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함께 보시면 1분기의 조각량도 보시면 4.6% 정도 줄어들게 됐고요. 이거는 2022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란 공급망 차질인데요. 시설이 타격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란이 이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공급망까지 더욱더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국내 가격이 인상되기 시작했는데요. 수입제에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통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 숫자로 보면요, 연료 같은 경우에는 톤당 13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됐고요. 철근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 이후에 무려 18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오르는 구조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 어디가 있을지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그리고 세계 최상위권의 철강사죠. 주력 상품도 보시면 탄소강이나 특수강 쪽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재라고 불릴 수 있는 리튬이나 니켈 쪽으로 점점 더 사업 영역을 다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포스코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측에서는 최근 들어 2분기에 이 열연이나 냉연 같은 이 유통 가격을 더 올릴 것이다라고 통보를 하게 됐는데 톤당으로 보시면 한 5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간 압조용 선재까지도 톤당 12에서 15만 원까지 인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철강사가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회복되고 있다,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저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중국 감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저가 제품이 줄어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수입산 철강 규제도 더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급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한 수혜가 발생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성장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리튬인데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염호 광산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리튬 가격이 꿈틀꿈틀 되는 것처럼 이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 시장에서도 실제로 이 리튬 가격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1위 기업을 만나봤다면 다음 장표에서는 2위 기업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제철이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국내 2위의 철강사이자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 쪽에 이 자동차용 강판을 주로 납품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1분기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숫자도 함께 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3%가량 올라가게 됐고요. 영업이익도 소폭이지만 164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판매량도 한 6%가량 올라오게 됐는데 소폭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는 건요. 그동안 사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강 공급 과잉이라던가 아니면 저가 수입제 늪에 빠져서 계속해서 적자라는 발목에 붙잡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대제철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요 철강제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바로 2분기 이후에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계약되고 있는 가격들은요. 이 기존의 계약 가격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이 가격 인상분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분기 못해도 2분기에서 3분기부터 더 실적이 찍힐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좋았는데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흐름으로 저희가 이해해보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도 더해지게 됩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판재나 이 봉연강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전략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현대차그룹 계열사이다 보니까 현대차그룹 안에서 이 새만금이나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당연히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룹사 판매량 증가 가능성에 더해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중동 재건에 대한 수요까지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요. 이 대형사도 있긴 하지만 바로 중소형 철강사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문배철강이나 아주스틸, 금강철강 같이 제가 써놓은 기업들이 어제 상한가를 달성하게 된 기업인데 이 중소형 철강사라고 한다면요. 대형 제철소, 앞서 언급드렸던 포스코나 현대제철 쪽에서 이 원료를 사서요. 재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특수 용도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이 중소형 제강이자 유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사보다 왜 중소형 쪽이 더 크게 반응했나라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요. 철강뿐만이 아니라 리튬이나 자동차 납품 쪽과 같이 정말 넓은 영역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완충 장치를 갖고 있는 셈인데요. 이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이나 거래량 쪽에 더욱더 많이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이 거의 전적으로 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업황이 침체가 되면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업황이 반전이 되면 더 빠르게 오른다라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중소형 철강주가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황 개선 기대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된 측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 개선 속도보다는 주가 상승이 더 느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추이까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로 넘어가서요. 관전 포인트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감산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 감산이 지속될지 이 중국 정부가 이 건설 경기 관련돼서 부양을 재개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생산
생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산 지속 여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이란 협상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철강주가 상대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로 협상이 장기화가 된다면 단연스럽게 이 글로벌 공급 타이트망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나리오든 간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반영 시점입니다. 지금 말고 2분기나 3분기가 진짜 더 실적에 잘 찍힐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숫자가 나오는 건 하반기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K철강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요, 업황 침체에 벗어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실적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 2분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앞으로 K철강의 행보까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인사이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서울경제 서수진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노스 2600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나노 공정에 대한 양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파운드리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까지 기대감을 같이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엑시노스 2600은요, 이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2나노 이 GAA 공정으로서 생산되는 세계 최초의 모바일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의 미세 공정 한계를 AI 기술로 돌파하면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뚜렷하게 벌렸습니다. 핵심은 이번에 처음 상용화된 AI 그래픽 최적화 소프트웨어 ENSS입니다. 이 기술은 저해상소 이미지를 AI로 고화질 복원하는 기술과 또 화면 프레임을 예측해서 생성하는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래픽 연산 장치인 GPU의 전력 소모는 낮추면서도 고부하 게임 환경에서 끊임없는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요, 그래픽 성능 지표인 스틸 노마드 라이트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15%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빛의 반사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레이 트레이싱 성능 역시 글로벌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칩을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제품군을 확대해 이 모바일 그래픽 시장의 표준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신제품 출시를 넘어서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전 세계 고객사들에게 증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전 세계에 이러한 성능을 좀 입증을 시켰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채비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테슬라와의 협력 부분입니다. AI 칩 단독 수주가 파운드리 실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이 미국 텍사스의 테일러 공장에 2025년에 가동을 위해서 오는 2026년 6월부터 100여 명 규모의 이 대규모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에 명운이 걸렸던 테일러 팹을 조기에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요. 이 테일러 팹은 삼성전자가 370억 달러를 투입한 핵심 생산 기지로 향후 2나노 이하 선단 공정의 주력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7월 장비 세팅 그리고 9월에 시범 양산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가동 중인데요. 특히 고무적인 건 이 테슬라라는 대형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인 AI5는 TSMC와 공동 생산하지만 후속작인 AI6는 2026년 말에 설계 완료 이후에 삼성 파운드리가 단독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165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한 테슬라의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글과의 협력까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과 또 구글 딥마인드 허사비스 CEO의 회동에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구글의 자체 AI 반도체인 TPU 생산과 또 HBM 공급망에서 삼성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 삼성만의 턴키 경쟁력이 대형 빅테크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과 고객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숫자로, 돈으로 잘 찍힐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좀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5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만 8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또 파운드리 적자폭의 감소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HBM4와 같은 고부가 제품의 비중 확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사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신뢰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4월 23일의 노조 집회 당일에 이 파운드리 부문의 생산 실적이 평소 대비해서 좀 급감했다라는 점은 뼈아픈 대목인데요. 이 파운드리 공정은 웨이퍼 이송 등의 인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파업 시의 가동률 저하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은 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테일러 팹 가동 시에 발생했던 대규모 감가 상각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높은 수율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이 수익성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겠는데요. 향후 전망으로는 삼성전자 2026년 하반기 이 테일러 팹의 시범 양산 성공 여부에 따라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0%대 회복의 분기점을 맞이할 겁니다. 2027년부터는 테슬라의 AI6 단독 양산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메모리에 치중되었던 이익 구조를 이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로 다변화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과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서 이 노사관계 안정화라는 내부 숙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가 목표 주가 달성의 최종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이미 프리마켓에서 한 2% 정도 하락을 합니다. 21만 원 선에서 지금 가격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정도 하락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날 있었던 오픈 AI발 뉴스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게이트 같은 쪽에서는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장 장치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은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반도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기대치를 약간은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주 잔고가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200조 돌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핵심 동력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기기 제조사를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그리드 재편의 핵심 공급망으로 재편했습니다. 이 조선업의 호황과 또 북미 전력 시장의 구조적인 수요와 폭증이 맞물리면서 HD 현대 그룹 전체 가치에 완전히 바꾸게 된 건데요. 과거 HD 현대 쪽에서 배를 만들고 이 기름을 정제하는 굴뚝 산업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조선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방산을 결합한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어제장에서 달성했던 HD 현대 시총 200조 원 돌파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것은 미래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 전력기기 부문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우선 조선 부분의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이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여기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북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주 경쟁력을 증명하면서 이 그룹의 강력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AI 조선소 FOS 프로젝트나 또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HD현대의 이번 성과는 전통 산업의 한계를 넘어서 에너지와 디지털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대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길게 시계월을 좀 늘려서 보면 사실상 우상향 기조를 잘 그렸던 섹터는 전력기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살짝 기대치를 좀 하회하긴 했지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는 18%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찍혔을지 자세하게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HD현대일렉트릭의 1분기 실적은 AI 데이터의 전력 수요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출이 1조 365억 원, 영업이익은 2,583억 원을 기록하면서 5년 연속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시됐던 실적 내용을 뜯어보면 이 내실이 더욱더 탄탄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매출은 2025년 1분기 대비해서 2.1% 늘어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18.4%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이 2,07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나 급증했는데 이 점은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이 완벽하게 정착됐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록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건 이번에 나왔던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덕분이었는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 막대한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초고압 변압기를 앞다투어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안에서 설치가 되고 있는 대형 변압기 상당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려는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이른바 판매자 우위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요. 당분간 이 견고한 실적 흐름은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지금 실적도 잘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눈에 띕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제2공장 착공 소식까지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장 건설이 갖게 되는 전략적인 의미도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미국 안에서 제2공장 건설은요, 보호무역 주기의 장벽을 넘고 북미 시장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복잡했던 관세 이슈 역시 미 대법원의 판결로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오히려 수익성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4월 27일 현지에서요, 제2공장 착공식을 열고 생산 능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응하고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영리한 포석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면 고객사와의 신뢰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수주 경쟁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가 컸던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어제 진행이 되었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에 반영되었던 관세 영향은 260억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법원이 기존 15%였던 상호 관세를 취소하고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키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향후 회사가 관세액을 환급받거나 혹은 고객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정도 더 걸리겠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결국 HD 현대일렉트릭은 기술력과 현지 거점, 그리고 치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넥스트장에서도 1% 정도 오름세를 시현을 합니다. 효성중공업도 399만 원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 지금 있고요. 이미 전고는 417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그래도 전력 기기, 설비단에서는 흐름들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정규장 열리고 나서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전력원, 원전 쪽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이고요. 어제는 풍력 쪽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고출력 풍력 터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기술력이나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15메가와트급의 고출력 해상 풍력 터빈 자체 개발과 또 조립 생산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10메가와트급 모델의 양산 체제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의 표준이 되고 있는 이 초대형 터빈 시장에 본격적으로 명암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신뢰성과 실증 데이터 부족이라는 이유로 베스타스 같은 외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신안, 우이, 해상풍력 등의 주요 단지들이 외산 터빈을 채택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인데요. 금융권에서는 사고 발생 시에 보상이나 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국산보다는 검증된 외산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것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지멘스, 가메사와의 협력은 물론이고요. 최근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가 설립한 해송 해상풍력 발전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공급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 파악된 바에 따르면요. 두산은 이제 조립 생산을 넘어서 독자적인 15메가와트급의 모델 개발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전남 신안 해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1기가와트급의 대규모 단지에 국산 터빈을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는 이제 기술 개발을 넘어서 국내 풍력 생태계의 자립과 또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지금 말씀 주신 풍력 터빈도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거고 스팀 터빈,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가스 터빈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XAI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미국 기업과 가스 터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더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던 쪽이긴 한데 가스 터빈이 수익성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을까요? 네, 이 가스터빈 사업 쪽에서는요, 단순한 설비 공급을 넘어서 유지와 보수라는 이 장기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라는 점에 이 미래 수익의 핵심 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XAI 측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7기 계약은요, 약 1조 원 규모인데요. 두산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2019년 세계에서 5번째로 이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이 이후에 현재는 미국에서만 총 12개의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보다 수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면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요. 고효율 가스터빈은 대형 원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필요할 때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서요.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026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조 809억 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2024년 이후에 2년 만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스터빈은 계약 시 장기 서비스 계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설치하게 되면 수십 년의 안정적인 정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고수익 사업인 가스터빈과 또 원자력 비중이 실적에 반영되게 되면서 2030년 수주 잔액 48조 원이라는 달성이라는 목표는 현재의 수주 속도까지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인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차례대로 순방을 했고 그 전에 이제 필리핀까지 방문을 하면서 동남아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서 에너지에 있는 공기업들과 함께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과 과제는 어떤 부분들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베트남과 관련된 협력 소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의 자회사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 현지 원전 공급망의 교두보를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인 자원과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해서요. 이번 협력이 시너지를 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팀코리아가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거두었던 전략적인 승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의 이 핵심 기자재 제작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던 바가 있었는데 베트남에서도 현지 기업과 협력해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면 수주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에만 그치지 않고요. 현지 원전 인력을 양성하고 이 부품의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포괄적인 협력 모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아가서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의 인허가 규정인 파트 53이 발표되게 됐던 점도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SMR은 건설 기간이 짧고요. 입지 선정이 자유로워서 이 AI 데이터 센터 인근에 설치하기에 최적화된 발전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 원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또 SMR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까지 거기에다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풍력이라는 신재생 엔진까지의 모멘텀까지 붙게 되면서 이것을 모두 장착하고 있는 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봤습니다. 지금 넥스트 프리장에서 한 1.6% 하락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일봉상으로는 5일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와 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 10만 원이라는 깊은 그리고 긴 박스 구간을 지나서 전고를 한번 돌파를 시켜줬고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올려 세우면서 지금 최고점 터치가 27일에 13만 원 터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5일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잘 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프리장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반도체주들이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오픈 AI발 뉴스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오픈 AI의 매출과 신규 사용자 수가 크게 좀 줄어들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부분들이 보도가 됐는데 안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많이 올라와서 피로감이 있었던 구간에서 이러한 빌미가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는 흐름들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건 또 SOFC 쪽은 상승을 합니다. 블룸 에너지 쪽에서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왔죠. 지금 실적들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리드타임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을 받았고요. 연결고리로 보면 두산 퓨얼셀이나 비나텍, 아모세스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있고요. SK 이터닉스가 지금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어제 에이벨 바이오 소식이 좀 있었죠. 지금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14만 원 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대조군에도 같은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효과가 없는 쪽으로 확실하게 효과가 없다라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어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에이비엘 바이오 급락하고 나서 오늘은 한 1.5% 프리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 대다수 한 1에서 2% 정도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녀공장도 어제 굉장히 윗꼬리가 길었습니다. 장 후반 가서 매물 출회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오늘은 13% 그대로 말아 올리는 분위기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죠. 프리마켓 분위기까지 잘 살펴봤고요. 서수진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4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일 급등 랠리를 이어오다가 3대 지수가 모두 약세 마감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원인으로 작용했던 건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실적 목표치 미달 소식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번 주에 주요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계 심리까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AI 투자를 향한 물음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나오게 됐었던 오픈 AI의 실적 목표치 미달 소식이 지금 이 물음표에 확신을 좀 더해줬던 불꽃을 피워줬던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한 약세, 매도세가 좀 이어졌던 간밤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확실히 기술주의 체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좀 집중해 봐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또 한 번의 최고치를 쓰게 됐습니다. 장중에는 6,700이라는 숫자까지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어제 코스닥은 이 흐름에 좀 동반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빌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급락 여파가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질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서요. 이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일단 미국에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의 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IT, 이 반도체 쪽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오픈 AI 쪽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그 신규 가입자 수도 역시 예상을 이제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약간 실망 매물이 이번에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동안 좀 미국 증시도 역시 이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주가가 올라왔었던 이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느끼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빌미로서 어제 주가가 밀렸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걸 이제 너무 안 좋게 해석만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적이라는 건 이제 계속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일시적으로나마 좀 둔화될 수도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주 체제를 가다가 다른 이제 기업들의 이제 그 경쟁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 경쟁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는 있거든요. 전체 캐파가 줄어든 게 아니라 경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둔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이 결국 이제 아직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장이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OTT 쪽에 대한 이제 시장 그 경쟁이 일시적으로 치열했던 과정에서 실적이 잠깐 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밀렸지만 결국은 다시 또 크게 올라갔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약간 우려감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도의 비밀을 제공해줬지만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실적 하락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이렇게 간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우리가 경각심 가져야 되는 부분인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이번 주에 오픈 AI 소식뿐만 아니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확인을 할 수 있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픈 AI 쪽의 이야기에 더해서 그동안 이들의 설비 투자 상향 흐름이 3월 이후부터는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 쪽에서도 사실 목표 주가 하향 소식까지 나왔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뭔가 불안감을 계속 줄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는 지금 확실히 경각심 가져야 되는 부분일까요? 어느 정도 경계는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어제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대부분 상향을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 목표가를 상향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사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많이 올라갔다면 결국은 또 떨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의문점은 목표가가 130만 원 정도로 잡혔더라고요. 이미 달성을 한 목표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어디에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하향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지 아니면 목표가 상향에 주가가 더 반응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목표가 상향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이제 반도체 쪽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목표가 하향 쪽에 대한 보고서에 조금 더 민감하게 주가가 크게 밀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경계감을 좀 느끼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와주는 게 분명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의견이 더 주가가 반응을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면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좋다라고 좀 보고 계시네요. 낙관보다는 경계 심리 가져가면서 우리가 전략 세워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체 시장을 보면은 사실 주도주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순환매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바통을 빠르게 넘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덜 올랐던 다음 차례를 미리 찾는 게 더 중요해진 현 시점인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들을 이제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고는 거의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가. 거의 이제 이 종목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승이 최근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을 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철강주들이 급등이 또 나왔었고, 또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도 역시 보지 않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많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반도체 중소형주를 보는 게 좋을까? 당연히 중소형주를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KRX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면 2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IT 업종에서만 1.5조 원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1.3조 원 정도를 다른 업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IT를 팔았지만 다른 업종을 샀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시장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수급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오히려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틈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훨씬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바통을 넘겨받을 수 있는 순환이 이어질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옮겨보면서 전략 세워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되겠네요. 실적까지 잘 붙으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반도체주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투톱 한번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일단은 종가 기준 처음으로 130만 원에 올라오게 되면서 신고가 또 한 번 썼고요. 어제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파업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약세로 좀 마치게 됐습니다. 메모리 호황 국면임은 맞아 보입니다. 중간에 좀 잡음이 들리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오늘은 아무래도 간밤 기술주들의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좀 읽어보면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그 변동성은 사실 이제 서로 간의 그 격차들은 좀 있어요. 누가 좀 더 올라갈 때 덜 올라가느냐, 뭐 더 올라가느냐, 떨어질 때도 더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올 때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더리 쪽에 대한 이제 회복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뎌도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두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결국은 이제 두 기업 모두 반도체에 대한 이제 사이클상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이 투매가 이제 촉발된 이유는 결국 이제 뭐 오픈 AI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분명 좀 있었을 거고,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도 이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이 초반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미국 쪽의 영향 때문에 뭐 계속 떨어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상승이 나왔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부정적인 이슈에 좀 일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작은 이슈들이 차익 실현의 기회를 그저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 보이니까요. 앞으로의 믿음들은 우리가 계속 믿고 나아가는 마음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그럼 다시 좀 뽑아봐서요. 관련된 전략들도 한번 여쭤볼게요. 목표 주가가 사실 200만 원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130만 원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를 담고 있는 SK 스퀘어 쪽으로 우리가 시선 돌려보는 거 괜찮을까요?
아, 일단 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이제 돌려본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130만 원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이게 고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좀 넘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가 130만 원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통 그리고 이제 증권사 쪽에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올 때는 12개월 정도, 1년 정도의 목표가를 이제 산정을 해서 보고 있는데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넘어간 상태에서의 보고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좀 써놓고 좀 늦게 발간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SK 스퀘어 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야 또 SK 스퀘어의 주가도 또 같이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상승도 역시 좀 비슷하게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눈을 돌린다기보다는 사실 뭐 둘 다 어쨌든 상승은 같이 하고 하락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만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볼 때 증권사에서 발간되고 있는 목표가들은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뭐 200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130만 원의 가격에 위치한 상황에서 70만 원이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의견 이게 지금 목표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200만 원의 목표가를 그냥 너무 믿고 가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130만 원에 대한 경각감을 너무 이제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져가시되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이제 뭐 그리고 14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달처럼 약간의 흔들림이 좀 나오게 된다면 사실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때, 촉발될 때 그때는 좀 반드시 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에 큰 변동성이 오게 된다면 위험한 구간이 또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예상했듯이 우리 지수 모두 약세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관건은 어느 정도의 하단을 좀 지켜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일단 개장문 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4월 29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일단은 큰 반전이 있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협상에 가까워지는 소식도 함께 나오지 않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은 이번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오픈 AI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일단 우리 시장은 좀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죠. 코스피 또 최고치 갈아치웠던 가운데 코스닥, ABL바이오 급락을 중심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경계감 같이 받아가는 구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 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약보합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33% 하락하면서 6,600선은 아직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213선에서 움직이면서요. 0.15% 코스피보다는 더 낮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파란불도 있고 강하게 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도 있네요.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시면은 일단 모두 1%대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노조 파업 리스크가 조금 계속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간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뉴욕 증시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같이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128만 5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1% 하락하고 있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로봇주가 움직이면서 함께 또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55만 7천 원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엔솔 또한 0.42%대의 강보합권에 위치한 상태인데 지금 2차 전지 업종 내의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성적들 우리가 어떤 메시지와 숫자를 또 보게 될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넘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단은 모두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0.68%, 에코프로 BM은 0.23%의 내림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바이오주 쪽들은 그래도 일단은 빨간불 켜주고 있네요. 알테오젠 0.8%, 삼천당제약은 2%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천당제약의 상처가 씻기기도 전에 ABL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급락세가 나와서 바이오 전반의 어떤 투자 심리와 신뢰도에 어느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이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시가총액 5위권 안에서 두 종목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75% 하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은 400억 원가량 물량 덜면서 시작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담아갑니다. 외국인 어제는 반도체에 좀 매도가 집중되는 분위기였는데 금액은 매도여도 순매수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또 함께 수급의 연속성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넘어가 볼게요.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담아가면서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만이 일단은 140억 원가량 물량 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 분위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이 떨어져서 출발할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밀린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0.3% 지금 하락으로 출발했고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지금 0.06% 정도 하락이라면 사실 이건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재료들이 소멸이 좀 된 것 같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국내 증시까지 여파가 과연 이제 가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국내 증시까지 여파가 나오기는 사실 나온다는 건 조금 이제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앞에서도 좀 전달해 드렸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화이닉스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픈 AI에 대한 이제 주가 하락, 뭐 이게 지금 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면 삼성전자, 화이닉스의 주가의 하락이 좀 더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박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가 그만큼 전 세계 시장 안에서도 좀 핫한 시장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시세들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면 어제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전체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2천억 정도의 매도지만 IT 업종에서만 이제 벌써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선제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이 사실 선제적으로 선반영이 좀 일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는 큰 여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들 수급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의 수급보다는 업종 수급으로 지금 들어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전체에서 매도를 하지만 어느 업종을 사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어제 크게 매도했지만 오늘은 좀 담고 있고 그리고 기계 장비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 특히나 화학 업종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안에서 순환매가 분명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업종, 종목들이 좀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는 이런 장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징적인 업종으로 본다면 에너지, 이 정유사들이죠. 그동안 시세가 큰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인데 주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이 6% 이상, 그리고 SO일도 4%, GS도 3% 정도 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정말 앞선 우리가 전략 살펴볼 때도 체크해봤지만 정말 빠르게 옮겨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개장하기 전에 계속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봐서요. 소부장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중심으로 FC BGA에 대한 시장성 같이 체크해볼게요. 사실 아이폰 수요가 지속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로봇용 카메라, 앞선 언급했던 FC BGA 기대까지 붙게 되면서 목표 주가가 크게 올랐고 어제 7%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지금 CPU가 다시 부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FC BGA가 또 새로운 수혜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결국에는 LG이노텍을 우리가 단순한 애플 부품주라고 하기보다는 AI 하드웨어 확장 종목으로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그 부분도 역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LG그룹 자체를 지금은 좀 다시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동안 LG그룹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못 받았던 업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룹 자체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컸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사업을 철수를 했죠. 그만큼 이제 사업에 대한 부진 우려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됐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이제 LCD 기술이 추월하면서 결국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전반적인 사업을 재편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으로서 이제 OLED 패널도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또 이제 중요한 건 또 애플, 고객 사양 쪽에서도 부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최근에 보시면 애플 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제품 출시가 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애플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AI 쪽에 대한 하드웨어 쪽의 부분도 역시 이제 LG이노텍 쪽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삼성 쪽에서는 삼성전기를 주목하듯이 지금은 사실 이제 모든 종목들, LG그룹 안에서의 모든 종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사실은 LG그룹주 안에서도 항상 알짜주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이제 LG그룹 안에서도 항상 주가 상승기에서 가장 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LG이노텍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더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LG그룹 전체적인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지금 LG 그룹주 전체를 우리가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LG 전자 관련해서도 함께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철강 쪽으로 한번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철강 강했고 오늘 그 흐름 일부 이어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철강 대형주 쪽에서 프리장에 비해서는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국제강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발 모멘텀도 붙었고 이란발 이야기도 함께 붙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강주들 우리가 실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업황의 반전 초입이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가장 먼저 보는 건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에서의 이제 뭐 경제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들, 그리고 이제 감산이나 이제 그 철강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이제 부분들까지 같이 보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한 감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란 쪽에서도 이제 철강 수출에 대한 금지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의 모멘텀이 이제 붙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롤 마진이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원재료와 이제 판매 가격의 차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품 가격이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 이 롤 마진이 또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또 겹쳤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본다면 이란 쪽에 대한 재건 이슈까지 붙었거든요. 이 철강 쪽에서의 대부분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50% 이상의 사용량은 이제 건설 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란 쪽에서 재건이 됐을 때는 철강 쪽에 대한 사용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철강주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철강주들의 시세가 좀 많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봉영강 쪽, 이제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 그리고 또 철근 쪽에 본다면 이제 대한제강 이런 종목들도 역시 이제 같은 건설 쪽에 대한 철강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시세가 나오는 건 2차 전지처럼 이게 시세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 시장에서의 어떤 중심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순환매입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면서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철강주들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매의 영향도 있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 건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철강주들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철강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로봇주도 함께 짚어볼게요. 어제 로봇주가 또 강했기 때문일 텐데 LG전자 중심으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로봇주의 중심에 확실히 LG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오랜만에 좀 반응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대형주 모멘텀을 타고 우리가 로봇주 다시 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지금 지난 CES에서부터 이제 엔비디아 쪽하고 협약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젠슨 왕의 장녀죠. 메디슨 왕이 이번에 본사에 이제 와서 이제 LG 쪽하고의 만남을 좀 갖게 된다. 결국은 이제 로봇 쪽하고 협력에 대한 뉴스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을 또 키워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도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 쪽으로 순환매가 돌까,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반도체 중소형주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외에 또 로봇주라든지 또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2월 달까지 시세가 상승력을 이끌었던 종목이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오고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또 해드렸고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올해는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을 때가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오지만 사실 크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로봇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주들 역시 순환매 과정에서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환매 과정에서 로봇주까지 함께 부각받을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차 전지 특히 셀 3사가 또 강하게 빨간불 켜고 있어서요. 이쪽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삼성 SDI가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어떤 전략들을 살펴봤을 때는 흑자 전환까지 이제 빨리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삼성 SDI 사실 참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좀 매수 관점에서 볼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오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상승 전환 에코프로 BM은 했거든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을 일단 배터리 셀 쪽에서 본다면 SK 이노베이션 쪽 이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결국 삼성 SDI의 그 이제 실적이 사실 좋았다라는 게 이제 적자를 회복했다, 적자폭이 줄었다 이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주된 관심사는 ESS 쪽이었던 것 같아요. ESS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주목도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초기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던 그 배경에는 결국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왔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은 리튬의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양극재거든요. 양극재가 리튬이 양극재 쪽에서 이제 가격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 회사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LNF 이 종목들도 오늘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쪽이 조금 더 이제 편중돼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약간 좀 이제 배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섹터는 아무래도 분리막 쪽, 이 전고체 쪽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분리막은 좀 쇠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 안에서 양극재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좋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랠리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국내 증시의 흐름인데요.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약하게 출발을 할 거로 예상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코스피 약보합, 그래도 코스닥은 잘 버텨주네요. 강보합 정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는 들어와 주는데 코스피에서는 좀 빼는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지만 오픈 AI에서 다소 좀 아쉬운 뉴스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목표치가 얼마인데 얼마를 달성 못한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저도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 못하면 댓글에 보통 이렇게 달립니다. 아, 팔고 싶은데 이유로 이렇게 됐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쵸. 왜냐면 어떤 악재가 터져가지고 내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매도세가 나오면 가슴이 아플 텐데 별다른 악재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 투자분들이 팔고 싶어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끼워 맞췄을 때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을 때는 이해할 수 있죠. 뭐 뉴욕 증시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까지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으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코스닥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등등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섹터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개장 분위기 일단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로봇 섹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젠슨왕 CEO의 장녀가 한국에 방문해서 LG 관계자들과 만나서 피지컬 AI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LG그룹도 어제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았고요. 오늘도 일부 중소형단에서는 그래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픈 AI발 뉴스가 빌미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쉼없이 달렸기 때문에 쉬어갈 빌미가 필요했는데 오픈 AI 뉴스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1%로 더 크게 내리고 SK하이닉스는 약보합 정도입니다. 뭐 이 정도면 사실 쉰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살짝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기판 관련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보도된 게 있어서 같이 시간 허락하면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관련해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는 한 1%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때마다 같이 좀 올라왔었는데 유가가 밤사이 또 $99까지 밀려 올라갔죠. 그래서 오후장에서 힘내줄 수 있을지 오늘은 셀사 중심으로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는 추가적으로 한 1%대 강세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좀 움직이는 쪽을 보면요. 화장품주가 의외로 오늘 좀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화장품 하나만 보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카드를 쓴 그 소비액 또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23%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본부장이 화장품주는 실적 발표 전까지 봐야 되는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항상 실적 발표하고 나면 세론으로 엄청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생각보다 이번 1분기 외국인의 방문과 카드 사용 금액의 증가폭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네.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실제로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화장품 개선이라고 말하는 게 재밌죠. 절대 수치는 증가할 겁니다. 근데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 증가폭보다 2025년에서 2025년 넘어갈 때 증가폭이 안 나오니까 뭐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 보면은 2024년이나 2025년 이제 확정 실적 나왔고 네네. 이제 2026년 가이드를 보면은 2025년보다 못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다 높아요. 근데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는 한 40%, 50% 실적이 개선됐다고 한다면 2025년에서 2026년 올 때는 한 10에서 15% 증가하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했다는 건 좋은데 네. 제가 주목했던 거는 카드 사용 금액 증가폭이거든요. 보통 제가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면 네. 보통 10% 이상 안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24%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수급으로 좀 나와버려서 네. 좀 매매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뭐 이찬물이나 뭐 이런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나마 내가 정말 매매를 잘한다. 이거 사실 3주 전에 제가 코스맥스 갖고 오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색조 화장품이나 네. 화장품 유통을 하는 기업들은 변동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ODM 기업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 전략은 동일하죠. 지금 사가지고 실적 발표 이전에 매도를 하고 실적 발표하고 나면 다시 매수하시되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네. 색조나 유통 일단 나는 좀 매매를 잘 못합니다. 저 손절 못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ODM 쪽이 나아 보인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실적 발표 전까지 일단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었는데 여전히 그 전략 유효하다라는 추가적인 언급 좀 주셨고요. 그러면 로봇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현대차와 LG전자 중심으로 해서 어제장에서는 시세가 좀 났습니다. 근데 그 전날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틀 전으로 가보면 그때는 중소형단이 강했고 그 어제는 다시 대형주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괜찮아질 수 있을지 개선세가 좀 확인되고 있는 건지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피지컬 A라고 드렸거든요. 피지컬 A라고 드렸는데 로봇이 돼가지고 혹시 로봇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통틀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관련 종목들 중에서 피지컬 A라고 했을 때는 네. 사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고 로봇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로봇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봇손이라든가 감속 이렇게 세분할 수 있죠. 근데 그나마 제가 로봇을 이제 PD님께서 헤드라인을 딱 세우셨을 때 다행이다.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매매하기 좋은 것들은 여기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적 반영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 정책 과제로 줘봤자 이 수수료가 몇 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랑 협업한다고 했을 때 그 기업들까지 낙수 효과 안 가더라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끝나고 뭐 LG전자에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방안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 나왔을 때는 조금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제가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고 말씀인 건 아니고 네. 오늘 종가까지 확인한 다음에 외국인과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인 종목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 잘 보시면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외국인과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아마 네. 슈팅이 월요일인가 화요일 나왔어요. 그때 외국인과 그냥 단기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통 재료 노출되면서 슈팅 나오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한 2, 3일은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슈팅이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수급동에 보더라도 전방에 화면이 띄어져 있는 거면은 양봉 종목보다 음봉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나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은 네. 이제 대기업이 앞에 있는 종목들, 뭐 두산 로보틱스라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뭐 현대 무벡스나 아니면 이제 유일 로보틱스, 네네. SK 앞에 있는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런 것도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SBB테크나 SPG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음봉 나와 있고 위아래 꼴이 달려 있고 아직 가속성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만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이들의 외국인과 순매수 들어올 때 그때 공략해 보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를 가장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로봇 쪽 먼저 좀 확인을 해봤고 반도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우르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 발표가 새벽에 나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가이던스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줄이거나 혹은 늘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지금 시선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시선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특히나 하루 전날에 지금 오픈 AI 뉴스가 좀 터진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컨퍼런스 콜에서 대표분들께서 어떻게 발표하실지 대본을 좀 미리 입수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오픈 AI의 그 뉴스가 나오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게 그럼 다른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기업들 뭐 총수분들께서 이야기는 안 해주시고 그나마 또 전문가라고 보신 분들이 그래도 오픈 AI가 이렇게 발표했다고 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런 뷰가 있더라고요. 그럼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급동에 보시면 네. 오늘 음봉 나오고 있고 어제 장세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업 순매도가 나올 때 전기전자 쪽에서 나왔고
대부분의 뭐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부장 관련 종목들 약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섹터가 좋아 보이는 건 알아요. 이 종목을 매수할지 매도할지는 이 업황의 성장 가도를 보고 결정합니다. 근데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는 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업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수급 동향 잘 찍어보면은 그들이 최근 1개월 동안 매수했던 자금의 뭐 절반 넘게 뭐 대부분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뭐 5분의 1, 6분의 1 요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네. 대본을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업 수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중을 같이 좀 줄인 다음에 충분히 매도 나오고 가이던스 확인하고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고 판단됐을 때 다시 매수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좀 보고 나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이 말일이에요. 그래서 위클리 또 위클리 만기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수급적인 변동성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볼까요? 기판 쪽인데요. 로이터 통신 쪽에서 PCB 가격이 한 달 사이에 4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원자재 공급 차질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게 된 건데 기판주 중에서 일단 거기 언급됐던 건 대덕전자이긴 한데 기판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새롭게 부각할 만한 뉴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가격이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HBM 메모리에 비해서 좀 덜 나왔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HBM 가격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가장 메모리 가격을 처음 봤을 때가 한 1.5달러였는데 지금 10달러, 11달러 넘어갔죠. 그러면은 예전 가격 대비해서 100% 아니죠. 거의 900%, 1000% 가격이 상승한 건데 네네.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40%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올라갈 공간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뭐 대덕전자라든가 뭐 해성DS 이런 종목들이 퍼가 꽤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는 기판 관련 종목들이 퍼가 20이 안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35, 4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물론 HBM이 갑자기 제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HBM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전략을 바꾸겠죠. 근데 그동안 제가 봤을 땐 여전히 메모리 가격도 여전히 우상향 기조 보여주고 있고 PCB 기판이 이제 막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MLCC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 인상 기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판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소재나 아니면 후공정 장비주 이런 장비주들만큼이나 실적 개선이 꾸준히 이어질 거다. 근데 제가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기 전 이미 앵커님께서 말씀드린 투자 인사이트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 사이 괴리를 좁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해성DS가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가장 많이 달려 있는데 저는 만약에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앵커님께서 언급 주신 대덕전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변동성과 안정성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서키트. 저는 매매를 정말 잘합니다. 하신 분들은 해성DS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반도체 쪽으로 먼저 살펴봤고 기판 쪽도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향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교착 상태가 여전히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2차 전지 신재생 우리가 이쪽 봤었단 말이에요. 오늘 99달러까지 좀 올라와서 2차 전지는 앞으로는 그래도 캐즘 극복까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캐즘 극복이 상당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외전에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가이던스가 한 80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9억이면은 컨센서스 상회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네. 좀 선반이 된 건가? 이런 선반이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헤드라인만 말씀드리면 일단 리튬 가격이 상승했고 중국에서의 뭐 CATL의 윕지도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고 미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어떤 ESS 경쟁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삼성 SDI 실적 발표했는데 AMPC 덕분에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좀 캐즘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시면은 양극재 출하 가격과 출하 물량을 곱한 출하 금액이
바닥을 충분히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다음에 또 리튬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평가 이익이 굉장히 좀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2분기만 잘 넘기면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걱정했던 거랑 기술 움직임이랑 그것 때문에 바닥을 잡았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 이어지면은 더 이상 2차 전지는 매매 관점이 아니고 드라이빙 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이번 주에 뭐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그룹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실적 발표하니까 내가 어떤 2차 전지로 한몫을 가져가자 이런 관점보다는 꽤나 큰 이제 좋은 바람이 지나가니까 이슈 확인하고 2차 전지는 다시 접근해도 무방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특히 그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SOFC가 좀 강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블룸에너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보면 SOFC 관련주들 뭐 일부 종목들 있죠. 비나텍이나 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당분간은 블룸에너지 그 흐름과 비슷하게 동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도 될까요? 전 여기서 앵커님의 배려를 느꼈습니다. 어떤? 제가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 네, 제가 이따 여쭤볼게요. 탑픽으로 SFC를 갖고 왔는데 일단 SFC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 그 안에 뭐 ESS나 광통신 이런 것들은 ESS는 저장 장치이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는 발전 설비고 그다음에 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을 해주는 거면은 여기서 부각되지 않은 거는 약간 발전 쪽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SOFC랑 전고체 배터리의 차이점은 전고체 배터리는 저장 수단입니다. 근데 SOFC는 발전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HVDC 그러면은 더 고압 전류 생산했을 때 전송하는 전선에 관심 생기면은 그럼 이 전력 생산 어떻게 할 거냐 요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SOFC가 부각이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충분히 좀 발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탑픽을 갖고 온 이유가 요거는 유통 이제 약간 이 발전소를 운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발전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이거를 이제 유통, 이제 영업하는 기업이 있는데 실적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소재랑 부품들은. 그래서 일단 소재랑 부품 기업들은 부품을 갖다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SOFC를 만들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일단은 흑자로는 전환됐으니까 이 SOFC 중에서도 이미 흑자 나온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매매 정말 잘하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소재 쪽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셨으니까 탑픽으로 가볼까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저는 탑픽으로 이제 SK 이터닉스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두산 퓨얼셀이나 아모센스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판단하는데 적자 중입니다. 아모센스 네. 흑자고요. 두산 퓨얼셀 이제 적자고.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나 비나텍은 방송에서 전문가분들께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뺐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는 SK 이터닉스를 본 이유가 기술적 위치가 제일 괜찮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OFC를 이용한 발전 시설을 영업하는 관련 사업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시작했는데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도 SOFC 중에서도 SK 이터닉스를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대본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오늘 개장 초반에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분할 매수 좀 잘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는 제가 59,000원부터 57,500원까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평단가 일단 58,000원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마이너스 5% 구간이면은 손절가는 53,0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차 목표가 제가 대본에 65,000원 말씀드렸는데 58,000원 기준으로 10% 구간인 63,000원 잡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이터닉스 오늘의 종목으로 좀 주셨습니다. 이게 SOFC 관련주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재생 관련해서 좀 올라왔다 싶을 때마다 같이 봤던 중심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종목까지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이거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지금 유증 관련한 이슈가 다 해소된 건지 일단 1번으로 가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괜찮긴 했어요. 근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하락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1% 정도 내리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형적인 세론으로 봐야 될지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판단 기준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말한 거를 경영진들이 들었는지 이번에 실적 네. 발표 굉장히 잘해준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태양광 관련이었을 때 대장은 하나솔루션인데 H전대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흑자 전환한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솔루션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투자분들께서 하나솔루션 굉장히 좋아하셨죠.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솔루션에서 일단 유증 비율이 줄어들고 이제 최대 주주가 참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쵸. 투자분들께서는 혹시 유증 비중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장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유증 비중을 줄이고 대주주가 참여하는 것도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이미 40%에서 25%까지 줄이고 최대 주주가 참여한다고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서 더 나올까?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와주면 땡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실적 흑자가 나왔는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재료 노출로 좀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네. 그 증자 기준일이 5월 말인가 그러더라고요. 5월 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네. 약간 이동평균선과의 괴리를 좀 줄인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순매수는 들어오는데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 나와요. 그러네요. 아직은 장 초반이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안 찍히는데 음.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한 6분의 1가량 순매도가 나오니까 일단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5일선이 46,000원 구간, 그다음에 60일선이 44,000원 구간이면은 47,000원부터 4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손절가는 당연히 마이너스 6% 구간 잡아야죠. 네. 그다음에 매도를 언제 하냐면 신주 배정 기준일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일주일 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주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3주 정도 보신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 일주일 전에 매도하고 신주 배정 기준일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솔루션 매매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경영진들의 마인드 이것들 보고 결정해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로부터 일주일 전 정도까지 한 3주 정도 보유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지난주였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좀 주셨는데 오늘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후장에서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힘을 내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때 주셨던 가격대가 한 27,00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한 0.82% 하락을 합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수급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재무제표는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 SDI 밸류체인을 소개를 드린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이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흑자 종목이고 제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거 다음으로 네. 하루 변동성 한 5에서 6% 정도 맞아요. 나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냥 손 본부장이 이야기한 매수가에서 바로 샀다라고 하셔도 약수익권일 거다라고 맞아요, 판단하고 맞아요. 있고요. 내가 만약에 손 본부장이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매수가를 정해주지만 이 친구 보니까 마이너스 5%까지 분할 매수 시키더라. 그래가지고 분할 매수 하셨으면은 아마 내가 매수가 23,800원이거나 내가 분할 매수 잘했으면 한 23,300원, 23,200원까지 매수가 내려갈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150원 약수익권이면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횡보하고 있지만 이동평균에서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2거래일, 그다음에 삼성 SDI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매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뒤쫓아서 북미 ESS에 대한 파일을 가져갈 거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당연히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SDI랑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강세 보일 때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낙수효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급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는 좀 덜어내긴 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5일선을 거의 걸쳐 있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4거래일 정도 캔들도 도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AS까지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서수진 앵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었던 점은 이제 코스피에서 6%만 상승을 하게 된다면 7,000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장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타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지정학적인 불안감과 함께 유가 그리고 금리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로는요. UAE가 관련된 오펙을 전면 탈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석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변수가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 오픈 AI의 성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분위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던 지수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0.32%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6,662선까지 도달한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0.12% 상승의 흐름 1,216선을 도달한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3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2,5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소폭 담고 있게 되면서 코스피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780억 원 강하게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380억 원가량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으로는요. 화학이 2%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수화학이 20%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에서도 1% 강세, 특히 음식료품이 이번에 상승 업종으로 등장을 했는데 1% 정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리온이 4%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쪽에서도 0.66%, 전기, 가스 업과 제조업까지 현재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는 코스피 업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증권주가 1.2% 밀리고 있고 관련된 보험주까지도 0.88%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업과 건설업, 이번에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통신 쪽에서도 오늘은 소폭의 하락 움직임 감지되고 있고 섬유의복까지도 오늘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 비금속 쪽에서 거의 1.7%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0.9%, 종이목재 0.82%, 의료 정밀기기도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안에서 나노엔텍이 9% 상승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미국 암학회에서 바이오 로봇을 새롭게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탄력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쪽에서 오늘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고요. 섬유 의류까지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금융 쪽에서 2.7% 코스피와 동일하게 밀리고 있는 흐름 체크되고 있고 운송장비, 부품, 기계장비, 그리고 음식료, 담배까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와 기타 제조까지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다는 것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거래대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상승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23%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전거래일에 또다시 밀리게 되면서 3.5%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오픈 AI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던 매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붙게 된 건데요. 반도체 종목들 사실 하락 출발했었지만 SK하이닉스에서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과 또 대한전선, 전선주 오늘도 올라갑니다. 특히 대원전선에서 23%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고 12,000원 선에 현재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쪽에서도 5% 강세 보이면서 48,000원 선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어제장에서 아마존과 협력 소식이 나오게 됐는데 오늘장에서 3.6%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채비가요 124%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협력 소식이 있었는데 이 전기차 급속 충전 기업입니다. 관련된 오늘 지금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27,000원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고영 쪽 오늘 8% 강세 흐름 체크됩니다. 어제 잠깐 쉬어갔다면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이고 서진 시스템도 9.55% 강세, 아주 IB 투자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아주가 이 보유 지분을 7%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매각 자금 중에 일부는 이 아주 IB 투자의 신규 펀드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대주주가 조금 매도 행렬을 보이게 되면서 17% 급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은 30% 상한가 달성했다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관련된 구글 딥마인드 CEO와의 협력 소식에 기대감이 올랐었던 현대차 오늘장에서는 0.72% 약보합권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 감지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소폭 덜어가고 있습니다. 0.12% 약세, SK스퀘어도 1.97% 상승 움직임 감지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원전주 간만에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가 강한데요. 현대 로템이 폴란드의 K2 관련된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방산주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오늘 조선 쪽에서도 이 정부가 관련된 정부 투자 자금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4%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6% 밀리고 있고요. 그동안 참 잘 갔었던 기판주 2% 덜어내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에코프로는 1% 밀리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상승의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에서는 오늘 조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2% 강세, 삼천당제약이 1.9% 그래도 상승의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로봇주는 오늘 조금 덜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45%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장 후반의 움직임까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프리장보다는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힘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이죠. 조금 전에 실적 발표 나왔네요. 매출은 좀 줄긴 했는데 YY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822%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권에서 보합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오후장에서 힘내줄 수 있을지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